네, 오늘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문법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해당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한 줄씩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줄에서 공부할 만한 문법적인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줄, 세종어제 훈민정음. 네, 여기서 보면은 어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에 해당하는 말은 바로 직접 지으시다, 직접 만드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세종이 직접 만드신 훈민정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네, 세종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에 해당하는 사실 발음은 세죠. 네, 세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여기는 지금 받침이 존재해요. 받침이 필요 없는 그 발음인데 지금 여기에 받침이 적혀 있어요. 이 이유가 바로 동국정운식이라고 합니다. 동국정운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옛날에는 한자가 가장 세상에서 완벽한 글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자를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한자 노트를 사서 써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자 노트가 이렇게 네모칸에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안에 한자를 쓸 수 있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한자를 갖고 어떻게 생각을 했으냐면 정사각형 안에 꽉 차게 쓸 수 있는, 즉 정사각형에 맞는 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어가 가장 완벽한 글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완벽한 글자가 정사각형 안에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글자는 정사각형 안에 써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받침을 써준 이유는 이 세만 쓰면은 뭐가 없어요. 받침, 즉 종성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 발음을 쓰고 있는데 한자는 가장 완벽한 글자인데 가장 완벽한 글자의 발음을 불완전하게 써주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다가 이응을 써줍니다. 이응을 써주고 발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발음 안 하는 이응을 넣어줌으로써 이응을 넣어줌으로써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완벽한 글자에 맞춰준 겁니다. 왜? 가장 완벽한 글자인 한자 발음을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국정운식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한자와 가장 비슷하게 표기, 한자와 가장 비슷한 발음으로, 즉 한자에 맞춰서 한글을 써주는, 한자 발음을 혹은 한자 글자를 한자의 특성에 맞춰서, 중국어 특성에 맞춰서 써주는 방식을 바로 동국정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침을 읽지 않아도 적어주고 발음할 때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를 한번 봅시다. 다음 거는 우리가 종인데 여기선 받침이 존재하죠. 여기서는 받침 발음을 우리가 발음을 해주는데 이 이응은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꼭다리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꼭다리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옛 이응이라고 합니다. 이 옛 이응은 받침에 쓰이면 우리가 발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응은 어때요? 꼭다리가 없죠? 이 이응은 발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침에서 발음을 해줘야 되는 종, 댕, 궁처럼 발음을 해줘야 되는 이응이 올 때는 우리가 옛 이응을 써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여기 쟁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은 오늘날은 제를 쓰죠. 제, 어이를 쓰는데 여기서는 저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거는 이중모음이에요. 오늘날 여는 이중모음에 해당하죠. 당시에도 여는 이중모음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에 이가 더 붙으면 오늘날은 그냥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하지만 당시에는 여에 이중모음에 단모음이 하나 더 붙었으니까
삼중 모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얘를 삼중 모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발음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저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어떻게 발음을 했었냐면은 셔이종 어저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셔이종 어저이라고 발음을 하니까 어때요? 실제로 중국어 발음이랑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삼중 모음을 써준 것도 동국정운식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한자와 표기가 비슷하게 써주는 것도 동국정운식이고, 발음도 중국어와 비슷하게 써주는 것도 동국정운식입니다. 즉 한자의 특성과 비슷하게 써주는 게 동국정운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훈민정, 여기도 예디형이 쓰였네요. 해서 볼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린 히읗이 되겠죠. 여린 히읗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이는데, 얘는 도 아니고 흠도 아닌 그 사이에 발음 느낌이었대요. 느낌이었대요. 실제로 우리는 음이나 흠을 쓰지 그 가운데 느낌은 잘 안 쓴다고요. 이 발음은 우리나라 발음이 아니라 중국 발음에 가까워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여린 히읗은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여 만든 글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이렇게 동국 정운식 할 때 많이 써졌고요. 한자 발음을 쓸 때. 그리고 여린 히읗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많이 발음되고 있지 않은 표기였기 때문에 이 여린 히읗은 한국어와는 언매치한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여린 히읗은 그래서 우리나라 말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멸하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 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가겠습니다. 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네, 여기서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이 시읒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라의라고 했죠? 네,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 시읒입니다. 관형격 조사 시읒이고요. 오늘날은 을을 썼지만은 당시에는 관형격 조사 시읒을 써줬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더 자세히 가면은 우리가 관형격 조사에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이 차이는 나중에 따로 중세국어를 공부할 때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시읒에 해당하는 것은 관형격 조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에서는 크게 두 개를 볼 수 있어요. 뭐 더 크게는 세 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어 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어 적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날은 말씀이 이러면서 원형을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쵸? 이런 거를 끊어 적기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이렇게 끊어 적기 하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 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연음 현상을 그대로 적는 것을 이어 적기라고 했고요. 한자로는 연철이라고 연철표기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방점입니다. 방점은 음의 높낮이, 즉 성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던 점인데요. 음절의 왼쪽에 적히는 것을 바로 방점이라고 합니다. 방점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쓰였을 때는 우리가 평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낮은 음을 말하고 있고요. 한 개 쓰이면은 거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높은 음을 말하고요. 두 개가 찍히는 경우에는 상성이라고 했습니다. 상성 같은 경우는 낮았다가 높아지는 음을 우리는 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두 개가 찍혀 있으니까 상성에 해당할 거고 이 싸는
네, 아무것도 안 찍혀 있으니까 평성. 미는 한 개 찍혀 있으니까 거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둥귀게 달아. 여기서 보면은 둥귀에 뭐 중국을 해당할 거고요. 여기서는 에니까 네, 비교 부사격 조사. 중국 과에 해당하는 오늘날 과에 해당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를 옛날에는 에라고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달아.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네, 집중해 주시고요. 달아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달아는 원래 이어적기, 앞에서 말했던 이어적기에 따르면은 달아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달아가 돼야 되는데 달아가 아닌 달아라고 적었습니다. 달아라고 적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이어적기가 안 일어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르다에서 네, 다르다를 의미하는 단어가 네, 활용될 때 뭐 달라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리을 활용형이 되는데 옛날에는 리을이 아니라 네, 리을 이응이 아니었을까라고 전문가들이 추측합니다. 지금은 이것을 활용할 때 르가 활용될 때 리을로 활용되는데 여기서는 르가 바로 리을 이응으로 활용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네, 공존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어적기가 안 일어난 거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아 같은 경우는 리을 이응 활용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을이 아니라 리을 이응 활용형이다. 이게 리을 이응 활용형으로 생각을 안 한다면은 이어적기가 안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당시에는 리을이 아니라 리을 이응 활용형이 존재했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줄도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세 번째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네, 문자와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문자와 문자가 서로 네, 이렇게 서로 짝지어주는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되겠네요. 네, 와로도 위에 에와 같이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마띠 같은 케이스는 통하다라는 뜻으로 네, 사어입니다. 사어. 죽은 언어예요. 오늘날은 쓰이지 않는 언어입니다. 죽을 사자를 써서 사어라고 하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뒷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옛날에는 팔종성법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받침에 쓰일 수 있는 받침에 쓰일 수 있는 음운은 총 8개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시읒이 쓰이고 있죠? 원래는 치읓이었대요. 치읓이었는데 치읓은 그 8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읒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사마띠는 사어이고 두 번째로는 팔종성법이 드러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 리을세는 중세국어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리을세에 해당하는 것은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어미다 라고 써주면 될 것 같네요. 네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전차로는 한번 보면은 전차로는 사어입니다. 까닭으로 라는 의미로 사어에 해당하고요. 어리는 제가 방금 뭐라고 해석했나요? 어리석은 이라고 해석했죠. 오늘날은 나이가 적다라는
네, 영을 의미했는데 옛날에는 어리석다 라는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어리석다에서 영으로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의미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네, 의미의 이동에 해당하고요. 백성이 이르고자. 네, 이 당시에는 니은이 이랑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음에 위치하네요. 그래서 이게 두음 법칙이 옛날에는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두음 법칙은 지금 북한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음 법칙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홀빼이셔도 할 때 이 홀 같은 경우는 리을 여린 히읗. 리을 여린 히읗은 이형보래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왜 아닌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리을 여린 히읗은 관형사형 어미 리을 옆에 히읗을 써줬습니다. 그래야지 이 여린 히읗의 영향으로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뒤에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된소리 되기 조건 중에서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오는 예사소리는 된소리가 된다라고 옛날에 된소리 되기 공부를 할 때 배운 적이 있는데 이 영향이 이 여린 히읗 때문이에요. 이 여린 히읗이 뒤에 오는 예사소리한테 영향을 줘서 된소리로 발음이 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빼는 바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가 이게 지금 주격조사에 해당해요. 옛날에는 주격조사를 정리하자면은 주격조사는 크게 오늘날은 이가가 존재하잖아요. 주격조사가 옛날에는 이만 존재했습니다. 이 혹은 모음만 있는 이 아니면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생략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언제 얘네들을 각각 썼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이는 앞단어가 받침으로 끝나야 돼요. 앞단어가 종성으로 끝났을 때.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말씀이에서 말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주격조사를 쓰니까 앞에가 받침으로 끝나니까 뒤에를 이로 쓰니까 이어적기가 돼가지고 말쌈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음이는 앞단어가 중성으로 끝나야 돼요. 즉 모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어떤 모음이냐? 이나 반모음이 말고요.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이나 반모음이를 제외한 모음으로 앞단어가 끝났을 때 이 짝대기만 있는 모음만 있는 이를 써줍니다. 그리고 언제 생략하냐? 생략은 앞단어가 중성으로 끝나는데 이나 반모음이겠죠? 반모음이로 끝날 때 우리는 생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로 끝났어요? 아로 끝났죠? 모음으로, 즉 중성으로 끝났는데 이나 반모음이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모음만 있는 이를 써줍니다. 그래서 바 플러스 이 해서 우리가 배라고 써주고요. 이것을 우리는 할 바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다섯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면은 마침내 자신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우선은 앞에서 말했던 이어적기도 눈에 보이지만은 어두자음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두에 즉 단어의 첫머리에 자음군이 왔어요. 지금 자음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이렇게 자음들끼리의 무리들
이런 게 오늘날은 종성에서 쓰이고 있죠. 하지만 초성에서 쓰이나요? 안 쓰이죠. 옛날에는 단어의 첫머리, 즉 어두에서는 초성에서 쓰이는 경우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우리는 어두자음군이라고 이런 케이스를 우리들은 어두자음군이라고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실어는 실어. 그러니까 물건을 싫다 할 때 이렇게 물건을 여기다가 실어라 할 때 그 실어인데요. 그러니까 단어에다가 자신의 뜻을 이렇게 실는다, 실어서 편다, 의미를 전달한다 라고 해석을 해서 실어라고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대체로 교과서에서는 능히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능히, 펴지, 이건 국외음화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못할, 이 할은 앞에서 말했듯이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리을 여린 히읗으로 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논 플러스 이예요. 얘는 종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를 써줬고요. 주격조사겠죠? 이 놈은 오늘날 누구를 의미해요? 남자들 중에서도 낮잡아 부를 때 쓰죠?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면은 다 놈이었어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냥 다 놈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여자들한테 쓰나요? 할아버지들한테 쓰나요? 그냥 친구들한테 함부로 하나요? 아니라고요. 남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비속어로 쓰이고 있다고요. 남자를 가리키는 비속어. 그래서 사람 전체에서 남자 중에서도 낮잡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줄었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의미의 축소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의미의 축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이라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아까 많다라고 해석했죠? 하다는 많다를 의미합니다. 많다를 의미하고 이거는 의미의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석한 데까지 다시 한번 풀어줘 보자면은 우리나라 말이랑 중국어랑은 다르기 때문에 한자랑 우리나라 스피킹 코리안이랑은 통하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 즉 배움이 없는 일반 평민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렇게 억울한 것도 있고 전하고 싶은 말도 있고 임금님한테 좀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삽니다 라고 전달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어때요? 우리가 청와대 신문고에다가 청원 게시판에다가 적잖아요. 옛날에도 그렇게 궁 앞에 신문고가 존재했대요. 근데 그 신문고에다가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양반들밖에 없는 거예요. 글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이유가 세종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말이랑 중국어랑 다르기 때문에 통하지 않아서 배우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마침내 제 뜻을, 자신의 생각을 능히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게 세종대왕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6번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6번째 줄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6번째 줄은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너겨. 즉 내가 이를 위하여 불쌍하게 여겨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걸 뭐라고 해석했어요? 내가 라고 해석했죠? 이것도 바로 나 플러스 주격조사 이. 왜? 앞단어가 중성으로 끝나는데 이나 반모음이가 아니니까 모음만 있는 이를 써줘서 네라고 해석을 해주고요. 내가 라고 해석을 해주고요. 나 플러스 이에서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여기서도 동국정운식이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하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원래는 하여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왜 여가 아니라 야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예전 수업 때 설명했던 모음조화,
모음 조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앞단어 아래 아자를 썼으니까 양성 모음인 같은 야로 맞춰주는 겁니다.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그래서 위하여에서는 모음 조화를 볼 수 있고요. 어여삐는 오늘날은 어여쁘다가 무슨 뜻이에요? 네, 예쁘다라는 뜻이죠. 근데 옛날에는 제가 앞에서 해석했듯이 불쌍하다라는 해석입니다. 네, 불쌍하다가 뭐가 됐어요? 네, 이쁘다가 됐죠. 네, 이쁘다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바로 의미의 이동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을 넘어가면은 다음 줄에 새로 28글자를 맹그노니 네,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맹글다는 만들다라는 뜻인데 오늘날도 존재는 합니다. 사투리로 강원도 사투리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간혹 학생들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신다는 학생들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직접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사어는 아닙니다.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요. 새로 28글자를 만든 거예요. 한글이 이전에는 있었던 글자인가요? 세종대왕이 창제하기 전에는 없었던 글자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새로운 28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하여금, 수빈이겨. 네, 사람마다 하여금. 지금 이걸 하여금이라고 읽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응을 된소리로 적어주는 것을 우리는 바로 네, 사동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사동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마다 하여금,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하게끔. 네, 사람들에게 하여금 수비. 네, 여기서는 순경은 비읍. 순경은 비읍 네, 비읍이고요. 네. 비읍 밑에 이응을 넣어줘서 v 느낌이 나는 발음이 바로 순경은 비읍입니다. 오늘날은 볼 수 없죠. 네, 옛날에는 이런 글자도 존재했고요. 네, 쉽게 익혀. 네, 여기서는 두음 법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쓰매. 날마다 사용함에 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네, 날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매에서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어두저음군이겠죠? 네. 두 번째로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어적기가 되겠죠? 이어적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네,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옴음이 쓰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음이에요. 네, 뭐 네, 먹음과 같이 미음이 음이 쓰이는데 옛날에는 옴이나 음을 썼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옴을 쓰고 어떤 기준으로 음을 썼을까요? 네, 뒤에 오는 조사의 모음 조화를 따르면 됩니다. 뒤에 오는 애가 지금 애니까 어는 바로 음성 모음에 해당하니까 음성 모음에 해당하는 음을 써서 수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형 어미 음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관형사형 어미 리을 여린 히읗 따름이니라에서는 네, 어두저음군과 이어적기가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겠네요. 네, 연철이고요. 그래서 설명 안 했던 것들을 보기 이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 한국어와 중국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코리안, 스피킹인 코리안이랑 워드인 차이니스가 통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그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능히 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불쌍히 생각해서 새로 28글자를 만들었대요. 네, 이렇게 능히 펼 수 있게끔. 그래서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왜? 코리안이랑 단어 코리안은 통하기 때문에 배우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사용함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는 의미로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정신은 첫 번째, 중국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다. 속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다. 우린 우리나라만의 주인이다. 자주정신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불쌍히 여겼죠? 누구를? 백성들. 네, 불쌍히 여긴다. 네, 애민정신을 볼 수 있고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새로 없었던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창조정신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날마다 사용하는 데 있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사용하는데 편하게 하고자 단어를 만들 때 뭘 신경 썼다? 네, 실용적인 부분을. 그래서 실용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신, 자조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을 엿볼 수 있었던 세종어제 훈민정음이었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끝을 내도록 하겠고요. 네, 한번 일어나기 전에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문법들이 동국정운식은 어떤 거였는지, 정신들에게는 어떤 정신들이 존재했는지를 복습한 다음에 쉴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